1세대의 성공을 등에 업고 등장한 신형 i30는 2011년 출시됐습니다. 외관은 당시 현대차의 패밀리룩으로 자리잡은 헥사고날 그릴을 적용해 이전 모델보다는 형제차스러운 분위기를 물씬 풍겼죠. 전면부는 언뜻 보면 아반떼와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범퍼의 형상을 좀 더 날카롭게 수정해 젊은 감각을 더했고, 유럽에서는 의무였던 주간주행 등을 내수형에 그대로 적용한 것도 i30만의 차별화 포인트였습니다. 측면은 사선으로 치켜 올라가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과 벨트 라인을 유지했고, 바퀴를 따라 불룩하게 솟은 팬더 라인, 거의 세단 수준으로 눕힌 후면 유리와 순정 스포일러로 한층 더 역동적인 모습이었는데, 후면은 전작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세로형 리어 램프를 가로 형태로 수정해 오히려 이미지가 좀 더 차분해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i30의 거대한 리어램프에 대해 전면부와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부담스럽다 등 호불호 섞인 반응이 꽤 나왔기 때문에 이 달라진 디자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호평하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1세대의 그 뒷모습은 M1 2차가 이어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러피언 해치백이라는 기존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시 파격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던 현대차의 방향에 발맞춰 훨씬 스포티하게 디자인됐습니다. 거대한 그릴과 탱탱하게 당겨진 라인들은 과격해 보이기까지 해서 부드러운 이미지로 여성들이 선호했던 전작과는 달리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해졌죠. 1호차 모델로 영화 티끌모아 로맨스,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로 급부상한 배우 송중기를 선정한 것 또한 2세대 i30가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LED 테일램프, 지붕을 한가득 차지한 파노라마 선루프, 팝업식 후방 카메라 등 차급 이상의 고급 장비를 채용하면서 동급 세단들과 결을 달리한다는 느낌을 줬고, 여전히 인기를 끌던 수입 해치백에 뒤지지 않는 외관을 완성했죠. 실내 역시 동세대 현대차들과 마찬가지로 세로 형태의 레이아웃으로 꾸며졌습니다. 전작처럼 블랙 원톤에 알루미늄 느낌의 포인트를 추가해 도시적인 느낌을 강조했고, 보편적인 베이지나 브라운 대신 푸른색의 가죽 내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은 독특한 구성이었습니다. 선택의 폭이 여전히 좁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요. 새로운 2실린더 타입 계기판은 가운데 컬러 LCD 정보창을 더해 화려한 모습이었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좌우 독립식 공조장치, 자동주차 보조 시스템, 7인치 DMB 내비게이션 등 아반떼에서 먼저 선보였던 최신 편의 사양이 빠짐없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뒷좌석 에어벤트와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같은 차급을 뛰어넘는 편의 장비가 적용된 것은 i30만의 돋보이는 구성이었고, 파노라마 선루프는 이것 하나만으로 동급 준중형 세단 대신 이 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거대한 선루프는 작은 차체에서 더욱 빛을 발했고, 뒷좌석 승객에게 어마어마한 개방감을 선사했죠. 현대차의 장기인 공간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작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차급에 걸맞는 쾌적한 거주성과 실용적인 적재 공간을 제공했죠. 다만 젊은 부부의 패밀리카로 많이 활용되는 차량임에도 뒷좌석 열선 시트가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후석 에어벤트가 경우에 따라 더 좋을 수도 있었지만요. 아반떼는 열선이 없고 에어벤트가 없더니 여긴 또 에어벤트가 있고 열선이 없는. 파워트레인은 1.6L 가솔린과 디젤의 6단 수동 및 6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고, 특히 주력인 가솔린 모델은 GDI 기술을 적용해 출력과 효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높아진 스펙에 비하면 파워풀하진 않았지만 전작의 MPI 엔진, 4단 자동 변속기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디젤 모델의 시원한 토크감과 연비도 여전했죠. 전작이 기존의 국산 준중형 차와 다른 유럽 스타일의 매끄러운 주행 성능으로 호평받았던 만큼 2세대 i30 역시 이름값은 하는 탄탄한 하체와 준수한 주행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운전자나 주행 환경에 따라 스티어링 휠의 감각을 가볍게 혹은 묵직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주행 편의성을 높인 것도 좋은 부분이었죠. 다만 신형으로 거듭나면서 종전의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일체형 토션빔 엑슬로 변경한 것은 자충수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토션빔 서스펜션 역시 잘 닦인 도로를 달리는 대부분의 일상 환경에서는 큰 불편이 없고, 이 같은 소형 차급에서 두루 쓰이는 방식이라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원가 절감을 위한 다운그레이드라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었으니까요. 노면이 고르지 않은 코너에서 후륜이 접지력을 살짝 잃거나 과속 방지턱에서 불쾌한 뒷좌석 승차감을 제공하는 등 토션빔 서스펜션의 한계에서 오는 단점도 어쩔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2세대 i30는 화려해진 겉모습만큼이나 많은 부분에서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기본형에도 스마트키와 운전석 무릎 에어백, 좌우 독립식 공조장치 같은 각종 고급 사양을 잔뜩 넣어 상품성이 대폭 상승했고, 가격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뭐라고요? 가장 저렴한 유니크 트림의 가격이 1,845만원부터 아반떼 MD의 가장 저렴한 모델과 무려 300만원이 넘는 가격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사양으로 채우면 가격차가 좀 더 줄어들긴 했지만 기본형 모델이 아반떼의 최상위 트림 프리미어와 맞먹는 가격이었고 수동 변속기조차 디젤 깡통에만 한정하는 등 1세대 모델에 비하면 가격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죠. 또 당시만 해도 준중형 차는 대부분 2천만원 미만으로 출고하는 게 국룰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사양으로 채웠어도 2천만원이 넘는 가격표는 정서상 환영받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비싼 가격을 이슈로 판매량이 서서히 하락세를 걷기 시작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 판매 모델에는 후륜 멀티링크가 탑재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내수 차별 논란으로 번졌고 판매량에 꽤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신형 i30는 출시 초 화제만 됐을 뿐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신차 효과가 절정에 달하는 출시 1년차 국내 누적 판매량은 1만 5천여 대로 전작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반토막이 나버렸죠. 캐치프레이즈로 아이디어를 강조했는데 다 어디선가 본 아이디어였고 어느 것 하나 임팩트 있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1세대와 3세대는 딱 떠오르는 광고 속 이미지가 있는데 이상하게 2세대만큼은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고민에 빠진 현대차는 2012년 앞서 출시된 스포츠 해치백 벨로스터를 시작으로 젊은 소비자들을 공략해 만든 서브 브랜드 PYL을 새롭게 런칭하면서 이 i30를 포함시켰습니다. 본래 PYL은 프리미엄 유스랩, 개성을 뽐내는 젊고 역동적인 소비자를 타겟으로 만들어진 브랜드였는데 투스카니의 포지션을 이어받은 벨로스터가 실구매층과 동떨어진 프리미엄 전략과 한정판 마케팅으로 처참하게 망하면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었고 소비자들은 PYL 같은 게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내친김에 브랜드를 재정비하기로 결정, PYL에 프리미엄 유니크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i30와 i40를 더해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릴과 사이드미러, 스포일러의 색상을 다양하게 칠한 전용 트림과 애프터마켓과 협업한 드레스업 패키지를 더해 개성을 강조할 수 있게 했죠. 하나같이 차만 놓고 보면 괜찮은 모델이었지만 가격이 안 괜찮아서 안 팔리는 모델들을 묶어놓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결과는 PYL 브랜드는 팔리지 않는 양산차 라인업이라는 뼈아픈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2013년에는 앞좌석 통풍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 등 한국인이 사랑에 맞지 않는 편의 장비를 추가하고 닥터들의 비치 오디오 시스템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등 소소한 상품성 개선을 했고 2014년에는 아반떼 쿠페와 i40S인 2.0L 누 GDI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B스펙 모델을 추가했습니다. 수출형에 쓰이던 그릴을 적용해 남다른 느낌을 줬고 이름에서 짐작되듯 패들 시프트, 스포츠 서스펜션 등 주행 성능을 보강해 훨씬 경쾌한 주행이 가능했죠. 나중에는 주류 시장은 포기했는지 6단 자동 변속기를 7단 DCT로 대체하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1.0L 디젤 모델과 2.0L 가솔린 모델만 남겨놓으면서 소수의 마니아들만 찾는 차량으로 전락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블루링크가 추가되고 그릴과 휠 디자인을 소폭 수정해 한결 깔끔한 인상이 되는 등 조용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죠. 경쟁차도 사정은 비슷했는데요. 기아에서는 포르테 해치백에 이어 2013년 K3의 해치백 모델 K3 유로를 출시했고 GM 대우를 버리고 한국 GM으로 거듭난 쉐보레에서는 크루즈 해치백 크루즈5로 이에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했고 두 모델 모두 i30는 양반으로 보일 만큼 엄청난 희소성을 자랑하고 있죠. 해외 전략 모델이 대부분 그러하듯 다행히 유럽 시장에서는 여전히 잘 나갔습니다. 개선된 주행 감각과 편의 장비, 특히 달라진 디자인이 좋은 평가를 받았죠. 전통 강자들에 비하면 낮은 판매량이었지만 한 해 평균 9만 대가량 판매되면서 세그먼트 안에서 나름의 존재감을 뽐내는 차로 안착했습니다. 함께 세대 교체를 거친 기아 시드도 비슷한 판매량으로 늘 상위권에 머물렀죠. 주력 시장인 만큼 다양한 파생 모델을 준비해 선택지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전작은 외건형 모델만 준비했지만 2세대는 외건은 물론 3도어 모델까지 선보였고 1.6L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3도어 모델은 현대차의 본격 고성능 디비전 N의 프로토타입으로도 만들어졌고 뉘르부르크링 서킷에서 열리는 24시간 내구 레이스를 완주하는 활약을 펼쳐 N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미 시장에는 엘란트라 GT라는 이름으로 이번에는 해치백만 판매했습니다.
엘란트라 세단, 즉 아반떼와 판매량이 합쳐져서 집계됐기 때문에 얼마나 팔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기를 끌진 못했고 내수용과 동일한 후륜 토션빔을 사용했습니다. 여담으로 201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2세대 i30를 선보일 당시 폭스바겐의 마틴 빈터콘 회장이 i30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수행 임원에게 화를 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죠. 내용인즉슨 스티어링 휠의 각도를 조절하는 텔레스코픽 장치를 고정할 때 폭스바겐이나 다른 유럽차는 뚝뚝 소리가 나는데 i30는 아무 소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틴 빈터콘 회장은 우리도 못하고 BMW도 못하는데 얘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며 옆에 있던 임원에게 짜증 섞인 질문을 했고 임원은 코스트 때문이라며 얼버무리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죠. 동영상이 공개되자 i30의 상품성이 돋보이는 것 외에도 경쟁사 모델에서 자사의 모델과 작은 디테일의 차이를 찾아 지적하는 폭스바겐 회장의 모습이 멋져 보인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물론 보기 드문 장면이라 화제가 되긴 했지만 실제 경영진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 실무진들은 모터쇼 같은 공개적인 행사 외에도 경쟁차를 직접 구매해 부품 하나하나 살펴보는 작업을 늘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구경 나온 아저씨, 아줌마들로 보여서 그렇죠. (2016년) 등장한 3세대 i30는 뛰어난 주행 성능으로 경쾌한 운전이 가능한 해치백이라는 뜻의 핫 해치라는 슬로건을 당당하게 내걸었습니다. 현대차의 새로운 패밀리룩인 캐스케이딩 그릴을 중심으로 전개된 앞모습은 존재감은 있지만 한편으론 우악스러워 보이기도 했던 이전 헥사고날 그릴에 비해 좀 더 정돈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으로 거듭났습니다. 6세대로 거듭난 나반데 AD와 마찬가지로 헤드램프와 그릴을 낮게 배치했고 당시에도 차급에 비해 고급 장비였던 풀 LED 헤드램프와 방향 지시 등을 겸하는 LED 주간주행 등을 송곳니를 연상시키듯 세로로 배치해 마치 이빨을 드러낸 작은 맹수를 보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편으론 맹수를 모티브로 디자인했다는 푸조의 펠린 룩을 연상시키기도 했어요. 측면은 역대 i30 중 가장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뒤로 갈수록 치켜 올라갔던 캐릭터 라인은 완만해졌지만 대신 앞뒤로 팽팽하게 잡아당긴 듯 철판에 긴장을 줬고 거대한 알루미늄 휠과 두껍게 처리한 C필러로 보다 견고한 느낌을 줬습니다. 앞서 출시된 신형 투싼을 압축해놓은 느낌의 후면부는 전면부를 이어받아 가로선이 강조되는 낮고 넓은 인상이었는데 1.6L 터보 모델에 한해 듀얼 머플러를 적용하면서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했죠. 보통은 범퍼 하단에 들어가는 반사판을 높게 올려놓은 건 호불호가 갈리긴 했지만요. 전반적으로 새로운 세대로 거듭난 현대차 라인업에 발맞춰 이전에 화려함이 돋보였던 디자인에서 벗어나 좀 더 차분하면서도 견고한 인상으로 거듭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현대 로고만 가려놓으면 수입차인가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고급스러웠죠. 다만 아반떼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전작보다 차가 좀 작아 보였는데 정작 차체 사이즈는 역대 i30 중 가장 길고 넓었습니다. 실내 역시 최신 현대차의 디자인 큐를 따라 가로 형태의 레이아웃으로 꾸며졌습니다. 아반떼와 형제차라는 것이 곳곳에 드러났던 전작들과 달리 현대차 최초로 적용된 플로팅 타입 내비게이션을 중심으로 가로로 길게 배치된 송풍구, 스티어링 휠 디자인 등을 달리하면서 이번에는 완전히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선보였죠. 특히 플로팅 타입의 내비게이션은 대시보드 높이를 낮추는 효과를 줘서 시트 포지션을 낮게 설정해도 시원한 시야를 제공했습니다. 1.6L 터보 모델은 곳곳에 붉은 포인트를 더하고 세미 버킷 시트와 안전벨트의 색까지 차별화해 고성능차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또 후측방 경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JBL 프리미엄 사운드를 추가해 최신 트렌드에 걸맞게 보강했습니다. 이후 스마트 센스로 명명된 최신 첨단 안전사양 패키지를 옵션으로 추가하면서 자동 긴급제동, 오토 하이빔, 슈퍼비전 클러스터, 아반떼에도 없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이 추가된 것은 분명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이거 써보신 분들은 다음 차 살 때 이거 없는 차 안 타시죠? 유럽차와 경쟁해야 하는 만큼 차급을 뛰어넘는 다양한 고급 사양이 적용됐고 사이즈만 작을 뿐 여러모로 아반떼보다 좀 더 고급화된 모델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소재나 만듦새는 물론 당시 그랜저에도 없던 전자석 프로토인도,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덕에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하는 크루즈 컨트롤만 봐도요. 다만 공간까지 우월하진 않았습니다. 앞좌석은 무난한 공간을 제공했지만 변함없는 휠베이스와 낮아진 전고로 뒷좌석 공간은 전작보다 좁아졌죠. 뒷좌석 열선이 없는 것도 변함없었습니다.
아반떼나 전작에서 왠지 모를 헐거움이 느껴졌다면 신형 i30는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기본기를 부르짖던 당시 현대차가 무색하지 않을 만큼 주행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죠. 파워트레인은 1.4L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과 1.6L 디젤, 아반떼 스포츠에 상응하는 1.6L 가솔린 직분사 터보 세 가지로 출시됐고 모두 7단 DCT를 맞물려 일반적인 아반떼와는 차별화된 주행 감각을 제공했죠. 전작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후륜 토션빔을 멀티링크 서스펜션으로 교체한 것도 돋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핫해치라는 슬로건이 허언이 아닐 만큼 어떤 파워트레인을 선택하더라도 주행이 경쾌했고 DCT는 꾸준히 프로그램을 개선해 그 어색함을 크게 줄였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조작하는 것과 같다며 혹평일색이었던 MDPS도 그 조향감이 훨씬 세련돼졌죠. 구동력과 제동력을 제어해 차가 코너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구동선의 제어 장치를 기본 적용한 것도 좋았어요. 1.6L 터보 모델은 스포츠라는 트림명에 걸맞게 아반떼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운전 재미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이었는데 200마력을 웃도는 출력으로 핫해치에 걸맞긴 했지만 민첩한 코너링에 초점이 맞춰진 고성능 서스펜션은 너무 딱딱해서 자잘한 요철이 널려있는 일상주행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1.6 터보의 스포츠 서스펜션을 보다 부드러운 일반형 1.4 모델의 것으로 바꿔다는 다운그레이드를 하는 오너들도 꽤 있었죠. 확실히 세그먼트를 대표하는 유럽 경쟁차와 비교해도 대부분의 주행 환경에서 딱히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잘 만들어진 차였습니다. 1세대와 2세대에는 우스개로 통하던 조선 골프가 진짜 골프와 견줄 수 있는 차라는 의미에 가까워졌어요. 다만 보증기간 안에 한 번은 센터에 들어가야 한다는 인젝터 문제 같은 감마 터보 엔진이 공유하는 문제점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었고 괜찮아지긴 했다지만 건식 7단 DCT 미션의 특유의 꿀렁임과 내구성 문제는 여전한 고민으로 남아있으니 중고차 구매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점검하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차 좋은 건 알겠는데 왜 길거리에 안 보일까? 네, 이번에도 마케팅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TV 광고는 강렬한 전주와 함께 소비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지만 곧장 선정성, 과대 광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치를 강조한 것은 좋았지만 우리나라 한정으로 어감이 그다지 좋지도 않았고 특히 이 장면들이 문제였는데 i30는 전륜구동 차량임에도 후륜구동 못지않은 과감한 드리프트를 하는 모습에 수많은 자동차 마니아들과 전문 매체들이 의문을 품게 됐죠. 본 적이 있나? 결국 현대차는 특정 조건에 따라 의도적으로 그립을 상실해 드리프트와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냈고 이걸 직접 보여주겠다며 자동차 전문 매체와 블로거를 초청해 시연했는데 뒤늦게 아이유와 유인나가 달라송을 흥얼거리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지만 수습되지 않았어요. 또 크기는 작아도 고급감은 아반떼보다 확실히 위급이었지만 가격도 확실히 위급이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여러 고급 사양을 기본 탑재하긴 했지만 기본형 가격이 2천만 원을 뛰어넘어 아반떼와 비교하면 가격 접근성이 여전히 떨어졌고 1.6 터보 모델의 풀옵션 가격은 무려 3천만 원을 돌파해 소나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격을 선보였죠. 프리미엄을 내세운 만큼 아반떼보다는 유럽에서 경쟁하는 수입 해치백과 비교해주길 원한 것 같은 가격 전략이었고 실제로 그들과 비교하면 경쟁력 있는 가격이었지만 폭스바겐 골프 앞에는 이게 붙어있다는 게 크다는 걸 간과한 모양새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형 SUV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의 관심은 더 멀어져만 갔고 결국 부진한 수준을 넘어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2020년 국내 시장에서 쓸쓸히 퇴장했죠. 그래도 해외 시장에서는 다행히 준수한 판매량을 선보이고 있고 이번에도 외건을 비롯해 다양한 파생 모델을 선보여 현지 소비자의 입맛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3도어 모델을 빼고 새로운 패스트백 모델을 추가해 선택지를 늘리는 한편 이 모델을 출시해 전통 강자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죠. 2017년 3세대 i30를 베이스로 N의 로고를 단 첫 번째 양산형 모델 i30 N이 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해치와 경쟁했다면 이제는 폭스바겐 골프 GTI, 세아틀 레온 쿠프라 등 진정한 유럽 핫 해치에 도전했어요. 확실히 이분이 오고 나서 뭔가 많이 달라졌죠. 2.0L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과 레브 매칭 기능을 곁들인 6단 수동 변속기가 i30의 꽉 찬 기본기와 시너지를 일으켜 일반적인 모델과는 결이 다른 주행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해치백 i30가 베이스였기 때문에 온전한 뒷좌석과 실용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평소에는 데일리카로, 주말에는 폭발적인 출력을 즐길 수 있는 차였습니다. 작정하고 만든 만큼 유럽 소비자들과 전문 매체 역시 결국 그들이 해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N의 로고를 단 첫 번째 양산차로서 현대 고성능 브랜드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린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나중에는 패스트백 N 모델을 선보였고, 한 차례 페이스리프트와 함께 새롭게 개발된 습식 8단 DCT를 탑재해 주행 편의성을 높인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죠. 다만 이 차는 전량 유럽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개발된 두 번째 N, 벨로스터 N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i30는 기존 1.6 터보를 좀 더 비싸게 스포티하게 꾸민 N라인을 선보여 약간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다행히 벨로스터 N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모델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전문 매체와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죠. 지금까지 현대차의 준중형 해치백 i30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러피안 해치백을 표방하며 수입차 못지않은 뛰어난 상품성과 신선한 스타일로 무장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지만,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마케팅이 결국 실패해 국내에선 쓸쓸하게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1세대 모델을 소유하고 있고 3세대 모델에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만큼 유난히 단종이 아쉽게 느껴지는 모델이에요. 그럼에도 세단 일색이던 우리나라 도로 위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고, 타겟이었던 유럽 시장에서는 목표에 제대로 적중해 유럽 시장 진출 13년 만에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돌파, 현대차의 대표 모델 중 하나로서 여전히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에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쳐 유럽 시장 점유율 10%를 돌파하면서 폭스바겐 그룹 스텔란티스에 이어 3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i30의 공이 가장 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해치백 무덤에 피어난 꽃 i30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서도 새로운 i30, 아니 현대 로고를 단 새로운 해치백 모델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